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보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도 좋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져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시장 상황부터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전문가님? 장 초반에 참 좋았는데 네. 지금은 거의 약보합 수준까지 지수가 떨어졌어요. 물론 특별한 악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서로 상이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는 현저하게 누그러든 만큼 코스피는 다른 변수에 의해 지수가 눌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8월 15일 이후 나타난 한 번의 충격 그리고 회복되는 그 가운데 모습이 달라요. 코스닥은 완전히 올라가는데 반해 코스피는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 코스피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정 변수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아마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선물 쪽에서 매수 우위와 콜옵션 쪽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소폭 유입되는 것이 아마도 지수가 조금 더 상승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시장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코스피 반등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약보합권으로 돌아섰는데요. 그래도 크게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려할 점은 없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 상황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오늘도 좋네요. 갭을 띄워버렸어요. 네. 모처럼 갭을 띄우고 지금 8월 10일에 보이는 863포인트까지 갈 것 같은데 오늘 바로 가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내일이든 모레든 언제든지 전고점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 만큼 여러분들이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코스닥이 오늘 시총 상위 종목 그중에서도 제약 바이오 섹터와 5G 쪽이 여전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는 만큼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코스닥 단기적으로 900포인트 돌파하는 거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가운데 아무래도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 거기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코스닥 시장 상황도 살펴보셨습니다. 양시장 흐름 여기까지 짚어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점검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유리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이슈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도 5가지 이슈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는 국내 시장의 조정 속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에 대한 내용 가져왔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 동기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큰 만큼 관련해서 주가 추이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8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내용도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요. 삼성전자를 한 달가량 또 사들이고 있는 개인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오늘 청약 마감을 다 내놓고 있는데요. 9월에 IPO 시장 관심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설명도 잠시 뒤 전문가님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테슬라 50억 달러 유상증자 발표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올해 주가가 500% 오른 테슬라 5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SEC 서류에 따르면요. 테슬라는 골드만삭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을 통해서 추가 주식을 시장가로 신규 주식을 출시 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내에서는 우신 시스템이 상한가를 갔고요. KEC도 4거래일 연속 고공 행진을 나타내는 모습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국내 시장에 어떤 종목들 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지 잠시 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히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에 대한 내용이 될 텐데요. 0.7%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5개월 만에 무려 가장 큰 폭으로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3월
3월 이후부터 최대 상승폭이다라고 밝혀졌는데요. 품목별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상품과 서비스는 각각 1.2%, 0.3% 상승을 했고요. 특히나 농축수산물은 10.6%나 강하게 좀 튀어 올랐습니다. 이러한 것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집밥 소비가 증가하면서 농축수산물이 3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것이 동력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에서는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오르기는 했지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힌 만큼 관련해서 물가 추이는 계속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불안으로 인해서 투심이 좀 위축되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팔고 있지만 한 달가량 개인은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8월 3일부터 한 달간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은요. 주식을 2조 143억 원가량을 사들였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 반도체 업황 개선세의 여부와 더불어서 반도체 추이, 폴더블 판매량의 증가 흐름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슈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반기 IPO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핫 이슈 종목, 바로 카카오 게임즈가 되겠는데요.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청약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정 물량이 많은 한국투자증권의 신청자가 몰리면서요.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신규 계좌 개설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이런 관심으로 좀 봐야 될까요? 카카오 게임즈 청약 증거금이 32조 원을 돌파하면서 SK 바이오팜을 제치고 역사상 최대 청약 기록을 내세웠다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경쟁률이 2000대 1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편에서는 경쟁률 1000대 1을 가정했을 때 1억 원의 8주 배정, 따상을 해도 이익은 30만 원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앞으로 카카오 게임즈가 나왔을 때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이창원 전문가님께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약간 밀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9월 시장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면서 차분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번 달에 좀 어느 섹터, 어느 종목에 주목을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느 쪽에 투자해야 된다 보시나요?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면 아무래도 이슈가 되고 연말에 투자할 만한 섹터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배당이 높은 고배당주가 첫 번째 선택지가 될 거예요. 네. 대표적인 게 금융주 그중에서도 은행주가 있을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신한지주라든지 KB 그리고 우리라든지 기타 다양한 은행 업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가 배당률이 4%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3%를 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최대 4% 정도까지 주는 만큼 무엇보다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리스크가 없죠. 리스크가 없는 대신 소소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배당주, 고배당주가 가장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시장이 물론 개선이 되면 이런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떨어집니다. 당연히 다른 종목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없기 때문에 굳이 고배당주를 우리가 선택지로 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 지금과 같은 약간 횡보하는 구간에 있다면 아무래도 고배당주는 조금 더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섹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역시 대마불사죠. 계속해서 잘 갔던 섹터. 대표적인 게 전기차가 있을 거예요. 예. 지금 전기차 종목들이 정말 죽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5G라든지 기타 다양한 섹터도 있지만 결국에는 올 한 해 지수 자체의 상승을 견인하였고 미래 산업 전망이 매우 밝은 전기차 섹터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그리고 주목할 만한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업으로 보면은 첫 번째로는 역시 신한지주가 되겠죠. 실적의 측면에서 은행, 금융지주사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특히 금융업, 은행이라고 하는 한 가지 산업이 영위하고 있는 이자 부분에서의 수익이 가장 높은 것이 신한지주이기 때문에 아마 올 한해 실적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 지금 다른 섹터에 속한 종목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뛰고 있는데 조정이 강하게 나온 게 SK이노베이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조정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담아둔다면 그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말까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고배당주, 은행주, 금융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고 전기차 섹터 올 한 해 정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종목으로는 신한지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이 두 종목의 주가 흐름도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지만 국내 기업 공개 역사상 최대 청약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최종 경쟁률은 2000대 1에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 이미 SK바이오팜보다 30조 원대를 기록했던 SK바이오팜보다 넘어서면서 32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상은 했던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마어마한데 근데 이게 카카오게임즈만 이렇게 몰리는 것이냐 아니면 이 IPO 시장의 열기가 하반기에도 그대로 붙을 것인가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IPO 시장은 뜨거울 겁니다. 앞으로도. 하지만 이 카카오 게임즈는 유독 뜨거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최근에 올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증시와 주식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IPO라고 하는 이 공모주에 대한 청약 열기 또한 늘어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타자는 SK바이오팜이었죠. 그들의 결과가 너무 좋았다라는 점에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이어졌고 아마 카카오 게임즈는 상장이 되자마자 매우 가파르게 상한가를 연이틀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다음 타자들이 9월에도 있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셀바이오, 미코바이오메드, 비나텍과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SK바이오팜, SK라고 하는 대기업과 카카오 게임즈는 카카오라고 하는 이 대기업이 IPO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은 그것만큼 뜨겁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IPO에 따른 신규 상장 종목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있죠. 지금 시장이 좋다라는 것, 태어나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장이 되자마자 관심을 크게 받을 겁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매우 단기적으로 주가의 급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해당 기업들 또한 높은 청약률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IPO는 당분간 계속 시장에서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도 한번 청약도 해보고 공모주도 한번 받아보는 그런 경험을 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카카오게임즈가 상장이 되면 엄청난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줄 것 같다라고 하셨고 이후에도 9월에 다수의 제약바이오주 IPO가 상장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새로운 신규 상장주들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워낙 지금 시장의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새롭게 나오는 종목들에는 눈길을 좀 더 볼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최대 약 5조 9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소식으로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관이 보통 이 유상증자라고 하면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테슬라는 또 좀 다른가 봐요.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테슬라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내가 미국 도식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 정확하게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내 유보를 이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채권 발행, 마지막에 유상증자인데 이 유상증자는 상당 부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주가가 바로 급락을 하기 때문에 네.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그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는 최대한 마지막에 한다라고 하는 건데 테슬라는 그게 아니죠. 과감하게 그것도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6조 가량을 그러니까요. 한 번에 해버리겠다 그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4%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뜻하는 건 뭐냐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유상증자 발표 이후로 급락이 나오지만 시장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으면 유상증자 발표 이전까지 주가는 얼마든지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죠. 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상증자에 따른 자금 조달도 하고 주주 가치도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게 한다면 주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과감하게 유상증자를 시행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좋잖아요. 예. 시장이 좋을 때 유상증자를 강하게 하면은 빠르게 주가가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굳이 이걸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주가가 모처럼 이렇게 급락을 한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매수 기회로 삼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갈 것이다. 그게 뜻하는 것은 국내에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기업들,
역시나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대표적인 것은 LG화학이나 네. 삼성 SDI와 같은 종목이 있겠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들이 구체적으로 시장이 소폭 조정을 보였던 요 며칠간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금방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기업, 지금과 같은 상황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도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할 것이고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LG화학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 투자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 버핏이 일본의 종합상사 지분을 매입한 데 따라서 우리가 짚어볼 투자 포인트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뚜렷한 변화가 나오지 않는 좀 정체인 흐름을 가져가는 가운데 여전히 시장의 열기는 카카오 게임즈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오늘은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이 워렌 버핏의 일본의 투자, 특히 종합상사 5대 종합상사를 샀는데 그럼 이를 통해서 국내 종합상사는 어떤가?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무엇일까? 라는 쪽에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사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일단 벅셔 해서웨이죠. 잘 아는 워렌 버핏의 회사가 계열사를 통해서 일본 5대 종합상사 주식 5% 이상을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9.9%까지 99%, 한 10% 가까이까지 늘릴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지금 일본의 첫 상장사 투자라는 데 대해서 의미가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토추 상사, 마루베니, 미쓰이물산, 스미토모 상사, 미쓰비시 상사 모두 다 한 각각 5% 살짝 넘게 사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7조 5천억 정도 투자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좀 배 아프죠. 우리나라 투자 안 하고 왜 일본을 투자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도 드는 마당에 특히 지난 8월 말일에는 외국인들이 대거 한 1조 6천억까지 빠져나가면서 한국에 대한 약간 실망도 물론 이제 MSCI 밸런싱이라고는 하고는 있겠지만은 그에 따른 실망감도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배 아픈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벅셔 해서웨이가 갖고 있는 이제 보험이라든가 에너지, 금속 가공 쪽과 협력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이제 지분 투자에 이어서 뭔가 또 시너지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들도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지금 벅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잠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워렌 버핏은 현재 지금 나이가 90세 생일을 이번에 맞이했죠. 참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이분이 얼만큼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가격 지금 주가로 환산하게 되면은 상당히 높은 가격대 지금 2천억 달러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애플입니다. 애플이 가장 많은 자산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밖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카콜라 이런 쪽으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까지 다 합치게 되면 약 한 70% 정도는 거의 이쪽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일단 포트폴리오 하나만 딱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애플의 주가에 따라서 모두 다 지금 벅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는 좌지우지 된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246조 원, 참 90세 할아버지가 갖고 계신 자금으로 비하면 그렇게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 중심으로 거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이쪽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대부분이 미국 주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만 갖고 있는 것 쪽에서 어느 정도 또 다변화된 필요성이 나와서 이번에 결정한 부분들이 높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해외 기업 투자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의 전기차 1위인 BYD라든가 뭐 비상장사 같은 경우 한국 업체도 좀 있다고는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탈미국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워렌 버핏이 결정을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쪽에서 몇 가지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5대 상사에 대한 투자 지표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배당 수익률입니다. 특히 대부분이 2%에서 많게는 한 5%대까지 배당을 주고 있는 상황들이죠. 게다가 PBR로 보게 되면은 거의 이토추 상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1배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즉 저평가고요. 배당을 충분히 주는 주주 가치에 대한 환원책이 뛰어나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워렌 버핏이 추구하는 투자 아이디어에 거의 적합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투자 성향에 맞는 기준이다라고 봤을 때 저평가 고배당 우량주에 대해서 장기 보유를 하는 스타일이다라는 쪽이 가장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앞으로도 배당 초액은 유지하겠다, 뭐 자사주 매입까지 하겠다라는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또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게다가 두 번째로는 또 달러화 자산에 대한 영향력을 탈피하겠다는 의도가 상당히 큽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미국 자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좀 변화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성향들이 크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최근의 기조를 보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 달러화의 가치를 보는 수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고점을 경신하고 계속 달러화의 약세 추이가 중기적으로는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고점대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앞으로 달러화는 약세를 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러면 N달러를 볼까요? 그러면 N달러 같은 경우는 좀 견조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달러화는 약세로 가는데 엔화는 오히려 좀 강세 쪽으로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환차익도 노릴 수가 있겠네요. 그런 관점 쪽에서 달러에 대한 앞으로의 가치에 대해서 좀 하락할 부분들을 회피했다라는 쪽에 가장 먼저 무게를 둘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나 두 번째로 봤었을 때는 금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쪽도 같이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워렌 버핏의 의견으로는 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육면체다. 뭐 배당을 주지도 않고 수익이 나지도 않고 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어떤 약간 좀 여러 가지 치부했던 경향들이 큰데 이런 쪽에서 지금 변화가 나왔던 부분들이 최근에 다 아시는 것처럼 금 시세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워렌 버핏도 이에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종합상사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최근에 워렌 버핏이 또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캐나다 금광회사에 대해서 5억 달러 이상 또 매입을 하기 시작하고요. 일본의 종합상사 같은 경우도 자원 개발에 많이 주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금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강세가 나왔었을 때 오히려 이를 수혜를 볼 수 있겠다는 쪽에서 주목을 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달러와 약세로 촉발되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앞으로 변화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금과 함께 어떤 해지 개념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쪽이 가장 높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봤었을 때는 또 종합상사의 특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19라든가 미중 갈등 때문에 교역이 위축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거의 주가에 반영됐고 개선이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대안도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워렌 버핏의 결정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내 종합상사들의 흐름들은 어떤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봤었을 때 대표적인 4대 종합상사를 보게 되면 딱 지표를 보셨을 때도 아시겠지만은 저희도 쌉니다. PBR 뭐 한 배 수준 안 되는 거 다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워렌 버핏한테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일단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배당이죠. 배당이 지금 일단 못 따라간다는 부분들과 함께 특히 종합상사의 성격들이 이를 충분히 반영을 못한다는 특징들, 특히 자원 개발 관련돼서 아직까지 강하게 부각받는 부분이 아니라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주사, 그리고 또 LG상사는 플랜트 쪽에 강점이 있고 SK네트워크스는 휴대폰 유통, 뭐 현대상사는 남북경협. 그나마 좀 더 자원개발 쪽이 현대상사가 가깝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금 어떤 워렌 버핏이 생각하는 부분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몇 가지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 종합상사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워렌 버핏의 전략을 같이 차용을 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는 일단 국내 종합상사도 저평가가 보여지지만은 일단 여러 가지 모멘텀을 봤을 때 아직 그렇게 썩 모멘텀이 주가에 대해서 끌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좀 더 주목할 게 워렌 버핏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 무드셀라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드셀라라고 하게 되면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과거에 한 1000년까지 살았던 960 몇 년까지 살았던 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장기로 끌고 가면서 저평가되고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을 장기로 끌고 가게 되면 당연히 이를 반영한다는 관점 쪽에서 이 실적의 꾸준한 기업과 함께 관심이 필요하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종목을 찾아본다라고 하게 되면요. 일단 두 가지 종목 쪽에 포인트를 맞춰봤는데요. 가장 먼저는 한국금융지주가 이에 좀 적합하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올해 예상 PR 6배, PBR 0.7배, 배당도 4.7%. 딱 괜찮죠. 거기다가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를 많이 주목하시는데 다음은 카카오뱅크입니다. IPO 기대감이 있죠. 한국투자가 28% 갖고 있고 또 금융지주가 4.9%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부각을 받겠죠. 게다가 금융주, 특히 증권주는 최근에 유동성의 수혜다라고 하게 되면 이모저모 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 맞는 종목이라는 관점 쪽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목표가 8만 원대, 손절가 5만 4천 원대로 대응하는 전략에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서 그렇게 강하게 부각을 받지는 않지만 한솔재즈입니다. 특히 인쇄용지, 산업용지 관련된 부분들뿐만 아니라 가멸지라고 하는 저희가 신용카드를 긁게 되면은 영수증이 나오죠. 이쪽에 대해서 글로벌 1위, 국내에서도 1위 지위를 갖고 있는데 2분기 실적 선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상 기준으로 PR 4배, PBR 0.5배, 배당 수익률 4.5%, 또 저평가와 배당 수익률 꾸준히 나오는 대표적인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같이 시장에서 소외돼 있을 때 한 번쯤은 분할 매수로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1차로 16,000원대, 손절가는 12,500원대로 대응하면서 시장 흐름들을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렌 버핏의 아이디어와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을 해봤고요. 이런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저평가 기업, 특히 실적이 되는데 저평가고 배당도 꾸준히 준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시장에 관심이 높다는 쪽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워렌 버핏이 일본의 종합상사 지분을 매입한 데 따라서 알아보는 투자 포인트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2일은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가 8거래일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0% 가까운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9위의 LG화학은 오늘장 약부합세 나타내고 있고요. 8위의 셀트리온 강부합세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30만 원 전후에서 지지부진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위 아시아나항공은 5%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아시아나그룹주들 오늘장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6위의 후성은 장 시작과 동시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상황입니다. 5위는 호텔신라, 4위는 KC, 3위는 아이서포트, 2위는 진화생명과학, 1위 HLB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5위는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틀째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호텔신라는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는 여기서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에 대한 의견입니다. 드디어 76,300원의 익절로 탈출 성공했네요. 관망 좀 하다가 6자리 보이면 다시 와야지. 예언 하나 하지. 결국 저점
시점은 또 올 것이다. 외국인보다 먼저 도망가는 게 이기는 거다. 매도 시점이 궁금한데 79,000원, 77,000원 어느 자리가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익절로 탈출 성공했고 조금 더 보다가 6자리가 오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6만 원대로 다시 떨어질까요, 전문가님? 뭐 불가능하다고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호텔신라가 최근 저점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지난 3월달 최악의 상황에서도 6만 원을 좀 그 초반까지 하락하긴 했었습니다만은 단기 언더슈팅을 좀 제외한다라면 한 6만 원 후반, 7만 원 정도가 좀 적정가 지지선이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한 7만 원대를 그러니까 7만 원 초반을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지선이 한 2달 가까이 형성이 되다가 좀 반등이 나오는 것이다 보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면세점 매출 자체는 뭐 현재는 늘어날 수가 없는 것이겠습니다만 반대로 또 생각하면 현재가 바닥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신다라면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또 인천공항 면세점을 연장을 하지만 이것이 계약 연장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계약 연장이다 보니까 매출의 기준으로 월세가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매출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월세에 부담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대 호텔신라 쪽으로 해가지고 좀 우호적인 분위기 형성되고 있다면 주가는 어쨌든 미래를 선반영하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상승 가능하다. 실적 바닥 이미 확인을 했다라는 점 말씀해 드렸습니다. 추가 상승 노려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4위는 KC입니다. 자체 저전력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개 트랜지스터가 적용된 터치스크린을 이 기업이 내년부터 테슬라에 공급합니다. 테슬라가 또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에 이 종목이 덩달아서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KC는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저는 스탑을 외치겠습니다. KC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C에 대한 의견입니다. 장중 바닥 확인 패턴 강력 매집해도 무리 없어 보인다. 올인이다. 2달 전 목표가 1,500원. 나는 오늘 1,690원에 매도. 설마 1,500원 위에서 물린 사람 없겠지. 이건 10년 이상 볼 종목이다. 이 가격에 주주가 된 건 인생 편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면 강력 매집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올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뭐 KC 회사가 뭐 나쁜 기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중소형 우량 회사로 알고 있고요. 뭐 이번에 테슬라 쪽으로 해가지고 부품 공급 소식이 나와주면서 2연상을 기록을 했고 오늘도 상당히 강하게 출발했다가 조금 이제 차익성 매물 때문에 좀 주저앉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좀 이제 이슈가 이틀 정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까지도 보면 거의 3일 상한가를 장중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 또 테슬라에 공급되는 부분들이 매출이 얼마나 늘릴지 여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현재 매출을 막 2배, 3배로 늘릴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 좀 선반영이 되었고 오늘 약간 차익성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면 저는 뭐 현재 정도 주가 수준에서 더 못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오르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시글을 또 보도록 할게요. 이건 10년 이상 볼 종목이다. 이 가격에 주주가 된 건 인생을 편 거다. 행운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엄밀히 따지면 현재 그 1,000원대, 지금 뭐 1,400원입니다만 네. 이 회사가 원래 1,000원에서 한 1,300원 사이를 계속 거의 뭐 10년 가까이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장기 바닥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치고 나간다라면 뭐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이것이 중요한 게 이제 10년을 본다고 해서 10년 뒤에 2,000원을 갈지 10,000원을 갈지 10만 원 갈지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 사이에 뭐 기업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 것이고 좀 그런 것을 본다라면 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뭐 저점에 샀다라면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가격대에서 본다라면 조금 더 이슈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뭐 KC 회사 뭐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는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KC에 대한 의견 듣고 오셨습니다. 일단 10년 뒤까지는 예측을 하기 좀 무리인 거겠죠. KC를 확인하셨고요. 자, 바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이서포트입니다. 오늘 재택근무 관련주들 장 초반부터 강했습니다. 아이서포트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서포트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좀 더 고를 외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서포트는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서포트에 대한 의견입니다. 21,000원에 물렸네. 어쩔 수 없이 다음 주까지 강제 버티기다. 21,250원 완벽한 고점에서 잡았네. 이쯤 되면 상투 잡기 고수로 인정. 못 팔았다고 후회하지 마세요. 목표가 25,000원. 고지가 저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을 좀 볼게요. 다소 좀 자조적인 말투를 쓰셨는데 이쯤 되면 상투 잡기 고수 아니겠냐. 완벽한 고점에서 잡았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2만 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전문가님 어디까지 더 갈 수 있다 보세요? 일단 뭐 아이서포트가 최근에 계속 좀 언급됐었던 기업이죠. 어쨌든 이제 코로나 2차 대유행, 지금은 대유행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2차 확산에 대한 부담감으로 재택근무가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지난주에는 뭐 2차에서 3차까지 격상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 맞아요. 결국엔 2.5 정도 수준으로 격상이 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쨌든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들이 발생이 되면서 재택근무에 대해서의 어떤 관심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이죠. 아이서포트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이제 이게 한번 시작이 되면 꼭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재택근무 시대는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말이 재택근무 지금 얘기 나온 것 같지만 저희 어렸을 때 교과서에도 본다라면 네. 뭐 미래에는 재택근무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것이 이제 좀 더 빨리 현실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면 아이서포트의 성장성은 더 남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에 약간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것은 어찌되었든 어제 오늘 어쨌든 200명 초중반대로 떨어져갖고 내일도 흐름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약간 이제 좀 안정세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아이서포트의 주가를 좀 약간의 머뭇거림을 만드는 것이지만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충분히 한 25,000원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너졌다라면 주가 수준이 만약에 지금 뭐 15,000원대까지 급격히 무너졌다라면 좀 흐름이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오늘까지 종가상 봐야 되겠습니다만 4일 정도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또 바로 보도록 할게요. 못 팔았다고 후회하지 마세요. 목표가 25,000원 고지가 저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25,000원 정도 잡는 건 좀 합리적일까요? 지금? 네, 뭐 저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000원 목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되었든 현재 수준에서 본다면 25,000원, 뭐 딱 25,000원까지 갈지 더 갈지 그 한 24,000원 초중반에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흐름 자체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한 번의 상승은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서포트 25,000원 정도까지 상승세를 노려보자라고 하셨고요. 자, 바로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며칠째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다시 또 힘을 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좀 쉽진 않다. 스탑을 좀 외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700원의 풀매수 완료함. 이제 이것만 보고 간다. 27,000원의 매도 물량 많이 쌓아 놓았네. 이것만 뚫어도 날아갈 것 같다. 오늘 종가는 보합이다. 너무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는 게 보이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볼게요. 26,700원에 풀 매수를 완료하셨다고 합니다. 진화생명과학은 그동안 워낙에 급등을 해서 그 피로감 때문에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26,700원에 풀 매수한 건 잘한 걸까요, 전문가님? 저는 솔직히 그렇게 썩 좋은 전략은 아니다. 물론 이제 오늘 최저점이신 것 같아요. 네. 26,700원이면 물론 이제 언제 매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따지면 오늘 최저점이 26,700원인데 뭐 이게 상당히 조금 이슈가 좀 있었다가 이제 최근 한 일주일 정도 흐름이 조금 이제 소강 국면에 좀 들어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 이걸 추가로 돌파시킨다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최근에 뭐 코로나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한번 탄력이 붙어버리면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치고 나가는 상황이라서 뭐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려운 국면입니다만은 어제 그저께 고점에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고 오늘도 약간 밑에서 떠받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러면 내일하고 내일 모레가 중요한데 만약에 내일하고 내일 모레 28,000원 이하에서 종가가 계속 형성이 된다라면 지금 가격대는 되게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기 때문에 만약 신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흐름을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27,000원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 라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오늘의 1위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1위는 HLB입니다. HLB가 오늘 일장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 이뮤노믹 테라퓨틱스가 교모세포종 수지상 세포 백신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한 결과 기존의 치료보다 7배나 높은 효능을 확인했다라는 소식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HLB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조금 더 고를 외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LB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에 대한 의견입니다. 형이 오늘 종가 딱 짚어준다. 112,000원. 지금 들어와도 무난하다는 소리지. 호재가 무궁무진하다. 아직 40만 원 내리면 멀었다. 좋아할 때가 아니야. 님들 한 번만 속아요. 또 속지 말고 3일 뒤면 다시 8만 원대 온다고 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에 보도록 할게요. HLB는 이게 오르다가 또 잘 떨어지고 이 종목 좀 그래서 네. 어떻게 보세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고를 좀 한 번 더 외치긴 했는데 네. 어찌됐든 흐름 자체가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매물을 좀 잡아먹는 과정에서의 윗꼬리라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번에 임상 시험 결과가 나쁘지 않았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후속 절차는 이제 미국 FDA 좀 신속 절차 이런 과정이라든지 신약 물 등록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뭐 한 내년 2월이나 올 연말이나 돼야지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지금 이슈 자체는 HLB 쪽은 나쁘지 않다. 최근에 메디포럼 제약을 좀 피인수한 부분들도 네. 메디포럼 제약을 인수했다라는 것은 메디포럼 제약이 가지고 있는 생산 시설을 활용하겠다라는 것이고 예. 그러면 뭔가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인수를 했다. 인수를 한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인수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물론 뭐 음모론적으로 본다라면 뭐 주가 조작을 위해서 부양을 위해서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기에는 뭐 그냥 일반 비상장돼 있는 회사를 인수한 것이 아니고 상장돼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이슈가 좀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인수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싶고요. 네. 그렇다면 주가는 조금은 더 상승할 개연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남아 있다라는 점 HLB 짚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보시죠. 네, 오늘의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SM을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뭐 최근에 코로나 확산이 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갑자기 주목을 받는 게 음원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음악을 조금 더 많이 들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었죠. 그전 같은 경우는 약간 컨텐츠 관련해서 OTT 서비스를 좀 많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제작사라든지 이런 쪽에 좀 수요가 어떤 기대감이 좀 높았는데 이번에 음원주의가 좀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어쨌든 SM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가 된다라면 뭐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꼭 음악을 듣는다라는 게 꼭 최신곡을 듣는 건 아니겠죠. 좀 그전 노래도 많이 듣는다라면 소속 아티스트가 많은 기업이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방탄소년단 뭐 최근에 빌보드 차트 소식도 있습니다만은 K-팝의 성장성은 아직은 더 무궁무진하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고 또 중국 규제도 어느 정도 계속 완화 기조로 가면 가지 더
폐쇄적인 기조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도 SM한테는 유리하다. 그리고 뭐 방금 음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엔터테인먼트사들이 매출처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도 음원 판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뭐 네이버 쪽으로도 투자가 이루어진 부분들을 본다라면 전 충분히 현재가 정도 수준에서 매수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뭐 한 4만 원대 이상으로 좀 목표가를 열어놓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뭐 4만 원이겠습니다만 저는 좀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4만 4천 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는 충분히 설정해 놓고 좀 끌고 가신 전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SM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